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서연이라고 해요. 나이는 42인데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편 김민준과 함께, 그리고 고등학생 딸 김지우까지. 우리 집은 서울 변두리의 아늑한 아파트였고 매일 아침 커피 향이 퍼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어요. 민준이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었고 지우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착한 딸이었죠. 그런데 그 평온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제 여동생 하나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하나야, 그 애는 36인데 결혼 생활이 깨지고 갈 곳이 없어서 제게 매달렸어요. 언니, 나 좀 재워줄래? 그냥 잠시만 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 애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민준이는 처음엔 망설이더니 곧 그래, 가족이잖아.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집은 갑자기 북적북적해졌어요. 하나는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엔 집에서 요리를 도와주곤 했어요. 처음엔 그게 좋았어요. 동생이 있어서 외로움이 덜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하나와 대화를 할 때마다 그 눈빛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냥 착각인가 싶었지만 가슴이 불편했어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회사에서 두통이 심해서 2시간 일찍 퇴근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오늘은 일찍 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어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지우가 음악을 틀어놓거나 민준이가 TV를 보고 있을 텐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신발장엔 민준이의 구두와 하나야의 운동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둘 다 집에 있다는 뜻이죠. 민준아, 하나야 하고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어요. 가슴이 조금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혹시 둘이 어디 나갔나? 아니, 신발이 있으니까. 집안을 살금살금 걸어가며 다시 불러봤어요. 여보, 나왔어. 여전히 대답이 없어요. 그러다 베란다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속삭이는 목소리예요. 처음엔 그냥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뭐해? 둘이서? 하며 웃으며 다가갔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요. 부드럽고 낮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야, 조금만 더.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하나야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그 웃음은 평소 동생의 밝은 웃음이 아니에요. 뭔가 비밀스러운 숨겨진 기쁨이 섞인 웃음이에요.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준이는 내 남편이고 하나는 내 동생이야. 무슨 헛생각이야, 서연아. 하지만 그 불안은 점점 커져요. 발걸음이 무거워지면서도 베란다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요. 하나야의 목소리. 오빠, 조금만 더. 언니 올 때까지. 오빠? 하나가 민준이를 오빠라고 부른다고? 평소엔 형부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민준이의 낮은 웃음소리. 그래, 조심해. 그 순간 제 가슴에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숨이 막히고 손이 떨려요. 이게 무슨 소리야? 왜 둘이 베란다에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최악의 상상이 스치고 지나가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냥 장난치는 거겠지. 가족끼리 농담하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손이 땀으로 미끄러워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힘껏 밀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아요. 민준이와 하나야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하나야의 블라우스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민준이의 셔츠 단추가 몇 개 풀려 있었어요. 둘이 황급히 떨어지며 나를 봐요. 언니, 하나야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고 재빨리 옷을 주워 몸을 가려요. 얼굴이 붉어지고 눈빛이 흔들려요.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그 눈빛. 이게 아니야. 서연아. 민준이가 손을 휘저으며 변명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요. 셔츠가 헝클어진 채로 서 있는 그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요. 이게 꿈이야? 아니, 현실이야. 내 남편과 내 동생이. 어떻게?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제 다리가 후들거려요. 눈물이 고이지만 아직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냥 서서 그들을 바라봐요. 하나야는 울면서 옷을 주워 입고 언니, 미안해. 설명할게 하며 다가오려 해요. 민준이는 머리를 쥐어짜며 서연아, 오해야. 진짜 오해야라고 중얼거려요. 하지만 그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배신감이 밀려와요. 이게 정말이야. 우리가 20년을 함께한 부부인데, 동생인데, 손이 떨리면서도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어야 해요.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해요. 나중에 그냥 착각이었어라고 스스로 속이지 않게. 셔터 소리가 몇 번 울려요. 바닥에 떨어진 옷, 하나야의 흐트러진 머리, 민준이의 풀린 셔츠. 모든 게 카메라에 담겨요. 그 후로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어요. 하나야는 울면서 제 발밑에 무릎 꿇고 빌어요. 언니,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뿐이야. 민준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짜요. 서연아, 나 믿어줘. 술김에. 아니, 그게 아니야. 하지만 그 변명들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에요. 지우는 아직 학교에서 안 돌아왔어요. 다행이었죠. 만약 봤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혼자 앉아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거야? 그날부터 우리 집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어요. 조용한 균열이 이제 커다란 상처로 변했어요. 그날 밤 민준이가 문을 두드리며 사과해요. 서연아, 제발 문 열어. 이야기하자.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나야는 짐을 싸서 나가려 했지만 비가 오는 밤이라 그냥 방에 틀어박혔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가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물어보는데 저는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져만 가요. 민준이와 하나야의 그 비밀스러운 눈빛, 베란다에서의 속삭임. 그 모든 게 제 머릿속을 맴돌아요. 이제 어떻게 하지? 이혼? 용서? 동생을 쫓아낼까? 질문들이 쏟아져요. 하지만 답은 없어요. 그냥 아파요. 정말 아파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날의 기억이 더 선명해져요. 베란다 문을 열기 전 그 속삭임이 제 귓가에 맴돌아요. 하나야의 오빠라는 말, 민준이의 부드러운 웃음. 왜 그랬을까? 하나가 이혼 후 외로워서? 민준이가 지쳐서? 우리 결혼 생활이 무미건조해져서?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며 자문해요. 내가 부족했나? 하지만 그건 핑계예요. 배신은 배신이에요. 이제 우리 집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아요.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어색한 침묵이 가득해요. 지우는 그 분위기를 느끼고 더 공부에 매달려요. 엄마, 아빠랑 이모 왜 그래? 물어보지만 저는 피곤해서 그래라고만 해요. 그 균열은 서서히 퍼져요. 민준이는 출근을 늦게 하고 하나야는 카페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어요. 저는 회사에서 일에 파묻혀요.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 베란다가 떠올라요. 그곳에서 일어난 일, 그 충격. 이제는 그 집이 더 이상 내 보금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상처의 공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어떨까요?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해요. 그 균열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다음에 더 들려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지우가 학교로 떠난 후 저는 하나야를 거실로 불렀어요. 하나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언제부터야? 하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2달 전쯤. 이혼하고 너무 외로웠어. 오빠가 위로해줬고. 그러다 그날 밤 우리가 선을 넘었어. 2달. 그 단어가 제 머리를 강타했어요. 2달 동안 내 남편과 내 여동생이 내 뒤에서 그런 짓을 해왔다니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한 번뿐이야? 다시 물었어요. 하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아니, 몇 번 있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동생을 집에 들여 도와주려 했던 그 마음이 이렇게 배신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후회했었다며? 그런데 왜 계속했어? 하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멈추고 싶었는데 자꾸 오빠가. 아니, 내가 약해서. 그 말은 더 큰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나는 후회한다고 하면서도 왜 멈추지 않았을까? 민준이는? 내 남편은 왜 그랬을까?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하나에게 방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 애가 흐느끼며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내 가족이야?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야? 그날 오후 저는 절친인 최미래에게 전화했어요. 미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조수인데 늘 냉정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친구예요. 미래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지금 정신 차려. 감정에 휘둘리면 나중에 후회해. 증거를 모아. 특히 이혼이나 재산 분할, 위자료 문제로 갈 거면 더 그래. 증거.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밝혔어요. 저는 이미 그날 베란다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지만 더 확실한 걸 찾아야 했어요. 민준이와 하나가 정말로 계속 만나는지,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닌지 알아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민준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핸드폰을 잘 안 보는 남편이었는데 그날 밤 민준이가 새벽 1시에 베란다로 나가 뭔가를 하더라고요. 문틈으로 보니 핸드폰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평소엔 절대 안 하던 행동이에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몰래 다가가 화면을 훔쳐봤어요. 하나와의 대화는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내일 저녁에 보자라는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제 직감은 또다시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찍었어요. 민준이가 몰래 문자를 보내는 모습, 그 어두운 베란다에서의 뒷모습까지. 며칠 뒤 저는 하나와 민준이가 주방에서 마주칠 때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가 설거지를 하다 접시를 떨어뜨렸고 민준이가 와서 도와주러 갔어요. 그 순간 둘 사이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숨겨진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하나는 민준이를 스치며 지나가면서 살짝 웃었고 민준이도 마주 웃었어요. 그게 그냥 가족 간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또다시 핸드폰으로 담았어요. 심장이 떨리면서도 이걸 기록해야 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미래 말이 맞았어요. 감정만으로 이 상황을 넘길 순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민준이가 자주 입는 정장 재킷 주머니 속 깊숙이 접힌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손이 떨리면서 펼쳐봤어요. 그건 금단의 낙원 호텔이라는 이름의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이름부터 수상한 그 호텔. 영수증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그 시간은 제가 회사에서 정신없거나 외근으로 집을 비운 날들이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영수증은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번 그 호텔을 방문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저는 그 종이를 쥔 채로 주저앉았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야. 계획된 거야. 민준과 하나가 그 호텔에서 만난 거예요. 내 남편과 내 동생이 내가 일하는 동안 몰래 호텔에서. 그 영수증을 손에 쥐고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0년을 함께한 남편, 내가 전부라고 믿었던 민준이가 이렇게 날 배신하다니. 하나는 내가 동생이라고 믿고 집에 들인 그 애가 내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리다니. 저는 그 영수증을 핸드폰으로 찍고 미래에게 보냈어요. 미래는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아, 이 정도면 충분해. 이혼하려면 이걸로 충분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이혼? 그럼 지우는? 우리 딸은 어떻게 해? 그래도 이 결혼을 이어갈 순 없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배신이에요. 그날 밤 저는 민준이와 마주 앉았어요. 민준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자. 저는 영수증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연아, 이게.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하나랑 호텔 간 거 다 알아.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더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었어요. 제 가슴은 이미 찢어져 있었어요. 하나야는 그날 밤 짐을 싸서 나갔어요. 언니, 내가 나갈게. 미안해. 울면서 떠났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동생을 용서할 수 있을까? 민준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 지우를 생각하면 이 결혼을 끝낼지 말지 고민돼요. 하지만 하나와 민준이의 그 비밀스러운 만남들, 호텔 영수증, 그 모든 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저는 매일 밤 그 생각에 잠을 못 자요. 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음에 더 이야기할게요. 제 가슴에 남은 이 깊은 상처,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에 대해요. 그날 밤 저는 민준이를 거실로 불렀어요. 테이블 위에 금단의 낙원 호텔 영수증을 올려놓았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변명할 말이 없다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이게 뭐야, 민준아.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만에 입을 뗐어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말뿐이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없었어요.
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하나야도 불러. 지금. 하나야가 거실로 나왔어요. 밤새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언니 하며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제 가슴은 이미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하나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어요. 하나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너희 둘은 내가 없는 동안 몰래 만나고 호텔까지 갔어. 이게 실수라고? 하나는 더 크게 울었지만 제 마음은 요동치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까지 짐 싸. 그리고 나가. 하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준이도 제 옆에서 한숨만 쉬었어요. 하지만 그의 한숨은 제 상처를 어루만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나는 정말로 짐을 싸서 나갔어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문 앞에 서서 언니, 정말 미안해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애를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동생이라고 믿었던 하나가 내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의 생신이 있었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지우를 위해서라도 그 집에 가야 했어요. 민준이와 저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지우만 뒷좌석에서 핸드폰을 보며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생신 선물을 건넸지만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선물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으셨어요. 저녁 준비를 돕기 위해 주방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서연아, 하나를 집에서 쫓아냈다며? 그 목소리에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 애가 지금 어딜 간다고?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민준이가 잠깐 실수한 걸로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다니 가문에 먹칠을 하는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실수? 그게 실수라고?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맞아. 하나는 내 동생이잖아. 피를 나눈 혈육이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피를 나눈 혈육이라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민준이와 하나가 베란다에서 서로 껴안고 있었어요. 하나는 옷까지 벗고 있었고요. 이게 단순한 실수인가요? 그 순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곧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내 동생이야. 그냥 눈 감아줄 수 없어? 지우도 있는데 체면을 지켜야지. 시아버지도 맞장구 쳤어요. 그리고 어쩌면 내 동생이 민준이를 유혹했을지도 몰라. 우리 민준이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둘 다 잘못이 있는 거야.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 이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비난받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제 남편이 제 동생과 바람을 피웠는데 제가 모른 척 해야 하나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시아버지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어요. 목소리 낮춰.
옆집에서 다 들린다. 시어머니는 계속 제 탓을 했어요. 애초에 네가 동생을 잘 관리했어야지. 그 애가 외로워서 그랬을 거야. 네가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일 없었어. 그 말에 제 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어요. 제가 동생을 관리하지 않았다고요? 제 남편과 동생이 호텔에서 만났는데 제가 잘못했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소리쳤어요. 호텔? 걔들이 호텔에 갔다고?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영수증도 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한 달 넘게 계획적으로 만난 거예요. 제가 집에 없을 때마다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그래도 이혼은 하지 마. 민준이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제 동생도 이 남자도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민준이가 뒤에서 서연아 하고 부르던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울었어요. 지우가 엄마 왜 그래? 하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좀 피곤해서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하고 심지어 저를 비난하다니. 시댁에서도 집에서도 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제 옆에서 사과를 하지만 그 말은 텅 빈 메아리 같아요. 하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저는 매일 밤 그 호텔 영수증과 베란다의 장면을 떠올리며 잠을 못 자요. 이제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지우를 위해 이 결혼을 지켜야 하나요? 아니면 제 상처를 위해 끝내버려야 하나요? 여러분,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에 더 이야기할게요. 이 고립된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에 대해요. 시댁에서 나온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결혼을 붙잡고 있을 수 없다고. 민준이와 하나야의 배신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지만 저는 지우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미래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분은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서연 씨, 증거가 확실하면 이혼 절차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어요. 준비된 자료를 보여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모든 증거를 꺼냈어요. 베란다에서 찍은 사진들, 금단의 낙원호텔, 영수증, 그리고 민준이가 새벽에 몰래 문자를 보내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까지. 그 모든 게 민준이와 하나야의 부정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법정에서의 싸움은 길고도 고통스러웠어요. 민준이는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어요. 서연아, 오해야. 그런 적 없어라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변호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자 민준이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어요. 하나야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결국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눈물은 저를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내 가족을 망가뜨렸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법정에서 나온 판결은 제 예상대로였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었고 지우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 돌아왔어요. 민준이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느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지우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서울 외곽의 작고 아늑한 투룸 아파트였어요. 지우는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하고 물어볼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지우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지우야, 이제 우리 둘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도 점점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방과 후엔 저와 함께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며 웃곤 했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저는 작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제 열정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어요. 가게 이름은 달콤한 희망이었어요. 그 이름은 제게 큰 의미였어요. 쓰디쓴 배신을 겪은 후 다시 찾아온 달콤한 희망을 상징했으니까요. 처음엔 서툴렀어요. 오븐을 잘못 달아 빵을 태우기도 하고 손님이 없어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한숨 짓기도 했어요. 하지만 미래가 자주 들러 응원해줬어요. 서연아, 요즘 너 정말 빛나 보여. 미래의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켰어요. 손님도 점점 늘어났어요. 동네 주민들이 입소문을 내줬고 주말엔 가족 단위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였어요. 가끔 민준이나 하나야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지우가 아빠 보고 싶어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그 베란다의 장면, 호텔 영수증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하나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동생이었던 그 애는 이제 제 삶에서 사라졌어요. 민준이는 가끔 지우를 만나러 연락하지만 저는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배신의 기억이 떠오르니까요. 1년이 지나 달콤한 희망은 제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지우도 이제 완전히 적응했어요. 학교에서 미술 동아리에 들어가 그림을 그리며 웃고 주말엔 가게에서 저를 도와주곤 해요. 힘든 날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제 손으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따뜻한 봄날 가게에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어요. 중년의 남성,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띤 분이었어요. 어머니 생신을 위해 케이크를 주문하러 왔대요. 저는 정성껏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분이 케이크를 받으며 말했어요. 정말 예쁘게 만드셨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별 말씀을요. 어머니께 마음이 잘 전해지길 바랄게요. 그 후로 그분은 자주 가게에 들렀어요. 처음엔 어머니를 위한 빵을, 다음엔 사무실에 나눠줄 디저트를 사러 왔고, 나중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 오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같이 마실까요? 빵 만드는 이야기도 듣고 싶고 사장님과 더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살짝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가게 문 닫고 나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은퇴 후 혼자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이었어요. 과거의 아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이 제 가슴에 봄바람처럼 스며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지우가 저를 맞으며 물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엄마한테 새 친구가 생겼어. 좋은 사람이야. 지우가 까르르 웃으며 엄마, 그분 좋아. 라고 장난치며 물었어요. 저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글쎄, 그냥 좋은 친구야 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론 설렘이 가득했어요. 민준이와 하나야의 배신은 제 삶을 한번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저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42의 나이에 다시 설렘을 느끼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매일 감사해요. 달콤한 희망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에요.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 손님과의 커피 한 잔이 또 다른 행복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르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땠나요? 배신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선 이서연의 삶 응원해주세요. 이제 저는 제 길을 걸어갈게요.